벽, 김순. 마음 산책 출판사. 벽. 당신과 함께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오후 내내 나는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이 낮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저 여자를 데려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저 여자의 바깥으로요. 민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의 전화였더라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은 여전히 나 없이 살고 있을까요? 없음과 있음은 서로의 계려이니 공존할 수 없을 테지요. 병실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니 청소하는 여자가 들었습니다. 대글레로 병실 바닥을 쓱쓱 소리 나도록 닦습니다. 옆을 돌아다보니 당신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병실 안을 살피자 여자가 묻습니다. 뭘 찾아요? 나요. 생각지 못한 말이 내 입에서 중얼거려집니다. 나요? 나요, 나. 나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웃거리던 여자는 마저 걸레질을 하고 병실을 나갑니다. 어느 계랭가 되돌아와 내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당신에게 나는 묻습니다. 저 여자를 저 여자의 바깥으로 데려가면 저 여자에게는 무엇이 남지요? 저 여자 자신이 남지요. 나를 당신 옆에 붙들어 두는 것은 당신의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마사지하기 위해 당신 손을 내게로 끌어오던 나는 그것이 뜨겁게 달아오른 주전자 뚜껑이라도 되는 듯 뿌리칩니다. 내 손이 당신 손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손이 내 손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날 돌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보살피듯 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있는 것만. 침대 위 여자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11년째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 여자가 실은 내가 아닐까 하는. 당신 손을 다시 내게로 끌어옵니다. 내 손으로 당신 손을 가져갑니다. 당신 손은 적도의 모래처럼 뜨겁고 내 목은 북극의 평화처럼 차갑습니다. 당신 손을 천천히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못 자국인가요? 못 자국이요? 가슴에 구멍이 있네요. 구멍이 목구멍처럼 작나요? 작지만 커요. 씨앗들처럼요? 하나의 씨앗은 하나의 구멍이에요. 젖꼭지에 당신 새끼손가락이 닿습니다. 젖꼭지에서 발생한 저압전류 같은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 손이 내 몸에서 발견한 구멍은 목구멍일 것입니다. 수년 전 무대 위에서 녹슨 못으로 심장을 찌르는 장면을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남편의 불륜 장면을 목격한 여자는 못으로 자신의 심장을 찌릅니다. 무대 위에서 나는 정말로 못으로 심장을 찔렸던 것입니다. 내 심장에서 흐르던 것은 진짜 피였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요. 나는 당신 손을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그것이 내 왼손 젖가슴 위에 놓을 때까지 내 심장 위에 나는 나의 결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머리를 빗겨야겠습니다. 당신 머리를 빗기는 것 말고 당신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까마귀 울음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문 여는 소리, 휴대전화 벨소리,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 당신 머리를 빗기는 동안 들려온 소리들입니다. 주인이 떠난 의자 앞에 회색 해가 돌처럼 앉아있다. 널과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주인이 여전히 그 의자에 앉아있는 줄 알고 그 문장을 나는 어디서 읽었을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13년 동안 내 곁에 머물렀던 개가 그립습니다. 김포 쪽 화장터에서 개를 화장하고 돌아온 이튿날 산비둘기가 내 방 유리창 난간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산비둘기는 유리창 너머의 나를 호박색 눈빛으로 수초간 응시하다 날아갔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나는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조차 믿기 어려운 신비였었겠지요. 산비둘기는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니니 그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에 불과할까요? 그런데 산비둘기가 나를 응시할 때 죽은 개의 영혼이 나를 응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간장에서 빚어지는 소금 결정체, 흡사, 흑요소 같은 결정체를 혹시 본 적 있나요? 내내 죽은 개가 그리워서인지 소금 결정체 같은 눈물을 눈에 달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오른쪽 눈에요. 병원 정문에서 토스터 가게까지 50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무려
9번이나 걸음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지긋지긋하게 사먹은 토스트를 경주에까지 내려와 먹을 줄 몰랐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식빵 사이에 달걀 지단, 햄, 치즈를 끼우고 달콤한 키위 소스를 뿌린 토스트에 나도 모르게 중독된 걸까요? 토스트 같은 봉지를 들고 병실로 들어서던 나는 멈칫 서버립니다. 정옥 아주머니가 침대 머리맡에 붙들고 서서 당신의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대뜸 물어옵니다. 11년이 넘었다며? 아무래도 깨어나는 것은 어렵겠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자 그녀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혹시 모르지 기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적이요? 기적이 일어나 당장이라도 벌떡 깨어날지 모르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내 질문에 정옥 아주머니는 잠깐 생각하는 눈치더니 허공에 눈초점을 맞추고 중얼거립니다. 참, 눈물을 흘려서 내가 휴지로 닦아줬어.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글쎄.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맺히더니 흘러내리지 뭐야. 눈물 흘리는 걸 보고는 살아있구나 했지. 그 전까지는 꼭 죽은 사람 같았거든. 솔직히 죽은 사람하고 한 병실을 쓰는 것 같아서 꺼림칙했어. 그녀는 눈을 찡긋해 보이고 자신의 침대로 걸어갑니다. 빈 침대를 먹구름이 바라보다 그 위로 올라가 몸을 눕힙니다. 토스트를 싼 포장지를 벗기고 한입 베어무는데 정옥 아주머니가 또다시 말을 건네옵니다. 그게 점심이야? 끼니 그리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 다들 몸이 내 것인 줄 아는데 병이 나고 보니 내 것이 아니더라고. 내 몸 중 내 것인 게 하나도 없더라고. 눈동자 하나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 함부로 대했다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귀한 손님 대접하들 잘해. 함부로 대했다가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귀한 손님 대접하듯 잘 대해. 병원 구내식당에 갔다가 재활치료사를 만났습니다. 노인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는 재활치료사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곤달 비빔밥 메뉴라는 메뉴를 보고 곤달비가 뭔가 싶어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식당 안을 둘러보다 곧장 재활치료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널린 빈자리를 두고 자신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이 이상하고 거슬렸는지 재활치료사가 마뜩찮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재활실에서 노인분에게 그런 말 가르치는 걸 보았다고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재활치료사가 순진해 보이는 눈빛을 빛내며 물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세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내가 노인분 나이를 궁금해하자 재활치료사가 약간 자신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86이실걸요. 참 어르신이 한때는 경주시를 대표하는 유도 선수셨어요. 유도 선수요? 동국대학교 앞에서 유도 도장도 하셨는걸요. 중학교 2학년 때 유도가 하고 싶어서 친구하고 어르신이 하던 도장에 1년 넘게 다녔었는데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반대로 반년밖에 못하고 그만두었지만요. 도장에 다닐 때 대구에서 열린 청소년 유도대회에 나갔다가 찍은 사진이 있어서 가져다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대회 마치고 돈가스를 사주셨던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휠체어 타고 재활실로 들어서는 어르신이 내가 다녔던 유도 도장 사범님이신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돌연 도장문을 닫고 경주를 떠셨다는 소식을 끝으로 사범님 소식을 전혀 못 들었거든요. 일본으로 가셨다는 소문을 나중에 듣기는 했지만 일본이요? 사범님이 제일 교포라는 소문도 부인이 일본 여자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원체 말씀이 없으신 데다 경주 사투리도 안 쓰고 사생활의 비밀스러워서 사부님을 따라다니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도장 건물 2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사부님 애인이라는 소문도 있었으니까요. 금방 헛소문이라는 게 판명났지만요. 사부님하고 피아노 선생님이 진평왕릉 버드나무 아래서 포옹하는 걸 보았다는 소문이 한창 떠돌 때 피아노 선생님이 갑자기 결혼을 했거든요. 가족분들은요. 소문대로 노인의 부인이 일본 여자인지 궁금해 나는 불쑥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아직 가족분을 못 배웠어요. 사부님이 여전히 비밀스러우세요. 입을 굳게 다물고 당신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 재활치료사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신 건가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경주로 내려오셨다고 들었어요.
담당 간호사 말로는 사범님이 두 발로 설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더군요. 아무튼 유도를 하셨으인지 인내심과 의지가 대단하세요.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를 살피던 제 알치로서가 서둘러 식사를 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고 혼자 남겨진 나는 그제야 곤달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더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곤달비라는 나물이 취나물처럼 썰 줄 알았는데 달았습니다. 노인은 한때 자신이 유도를 가르쳤던 소년에게 그런 말을 배우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도장을 접고 경주를 떠나 있는 동안 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노인을 왜 서울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지 않고 경주로 돌아온 걸까요? 내가 산책을 가고는 하는 노수동 고분 공원 근처 번화가를 봉황로라고 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경주의 넝들 중 가장 거대한 봉황대를 따 거리 이름을 봉황로라고 한 것이겠지요. 봉황로에서 옥천 미용실 간판을 보았습니다. 미용사의 고향이 옥천인 걸까요? 경주시내 한복판에 미용실을 내면서 간판에 옥천이라는 지명을 보조시 넣었으니 말이에요. 오래전 태백에 여행 갔다가 부산 감자옹심이라는 식당에서 감자옹심이와 감자전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 사람이 주인이던 그 식당은 감자옹심이로 유명해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자옹심이가 강원도의 항도 음식이 아니던가요? 태백을 여행하는 동안 유난히 타 지명이 들어간 간판을 흔하게 보았습니다. 석단에 한장 성읍일 때 외지인들이 몰려들었고 자신의 출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부르 간판에 고향 지명을 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나름 분석해였었습니다. 머리를 다듬을 생각이 전혀 없던 나는 순전히 간판에 끌려 옥천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용사는 뜻밖에도 남자였습니다. 거울 속 작고 마른 남자가 능숙한 가해질로 내 머리를 다듬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정 선생님이 독일에 갔을 때 만났다던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로 2시간 떨어진 보훔에 살고 있는 그 여자의 고향은 서산 말리포로 부모님이 말리포 해수욕장 앞에서 횟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횟집을 하는 집딸이 독일 보훔까지 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보홈에서 자리 잡는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 소재의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디자인 회사에 다니던 그 여자는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보험 출신의 남자를 만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기를 원해 보홈까지 날아갔고요. 말리포 해수욕장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며 자랐을 그 여자는 자신의 훗날 독일 보홈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겠지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씨앗의 운명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저마다 어느 순간 허공으로 날려 어딘가에 내던져지는 것이 아닐까요? 옥천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에게 입힐 팬티 2장과 내가 입을 팬티 2장을 샀습니다. 갈아입힐 때마다 당신 속옷들이 너무 낡고 훌쩍은해서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속옷 가게를 나오면 내가 속옷을 살 때마다 괜히 위축된다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머니를 따라갔던 시장통 속옷 가게가 떠올랐으라는 것도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서였습니다. 가슴이 나오기 시작한 내게 브래지어를 사주기 위해 어머니가 나를 속옷 가게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인 여자가 권하는 브래지어는 그들 뜻도 안 보고 싸구려 브래지어를 골라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브래지어인데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사주지 그래요. 좋은 브래지어를 해야 가슴 모양도 예쁘게 잡히지요. 아쉬워하는 주인 여자에게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브래지어 좋은 거 한다고 가슴 모양이 얼마나 예쁘게 잡히겠어요. 하의가 몸매는 타고나는 거니까요. 키나 컸으면 싶은데 얼마나 클지. 내 손을 잡아 끌며 속옷 가게를 나서는 어머니가 나는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막연하지만 내가 여자로서 예쁜 몸매를 타고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딸의 속옷을 세심하게 챙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살림살이 때문이었겠지만 속옷을 사는데 좀처럼 돈을 쓰지 않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인지 나는 지금도 속옷을 살 때면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집에서 독립해 홍은동 쪽에서 자취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단내로 왔다가 빨래 건조대에 널린 속옷들을 살피며 무심히 중얼기는 말에 하가 치밀었던 적이 있습니다. 뱀배나 속옷 하나 없구나. 여자는 속옷이 중요한데.
속옷을 누가 보기나 한데요. 내가 화를 내자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갈아입을 팬티가 없어 어머니의 팬티를 입고 학교에 간 날이 꽤 된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을까요? 헐렁하게 늘어난 어머니의 팬티가 흘러내리기라도 할까봐 교복 치마 밑에 최고 바지를 받쳐 입기도 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삶을 믿으면 삶은 보다 높은 삶으로 보답한다. 그 문장을 나는 어디서 읽었을까요? 삶도 계단처럼 단계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높다는 건 뭘까요? 높은 삶은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삶 또한 오직 삶만이 있는 게 아닐까요? 막차를 놓친 것 같던 포증에 드니 당신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렁그렁 흔들리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나는 속수무책의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첫날도 당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간병인과 당신 남편이 가버리고 당신 곁에 혼자 남겨진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당신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던 당신을 만지려니 두려웠습니다. 그때여 침대에는 뇌수술을 받은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가 입원 중이었습니다. 환자의 간병인은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보조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얼어붙은 듯 서 있기만 하자 여자가 엉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똥을 싼 것 같은데. 똥을요? 똥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냄새 안 나요? 여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창가로 걸어가더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생전 처음 기저귀를 갈며 나는 프로이드의 똥 이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로이드는 똥이 아기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체근에 따라서만 떼어주는 자신의 일부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주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다고요. 아기는 자신의 똥을 통해서 부모에게 실망을 줄 수도 기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똥은 아기가 지니는 유일한 개인적인 소유권이라고요. 똥 묻은 기저귀가 드럽게 느껴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당신이 내게 주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신이 눈물을 흘린 것은 내가 세면실에서 손을 씻고 돌아와 한숨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던 당신 얼굴이 눈가를 시작으로 일그러지더니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놀라 뒷걸음치던 나는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박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눈물을 흘려요. 눈물이요? 박 간호사가 미간이 접히도록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600 사무실 환자요. 식물인간. 아저는 새로운 간병인이에요. 600 사무실 환자에. 두서없이 중얼거리는 나를 추궁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박 간호사가 한숨을 토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눈물을. 박 간호사가 내 말을 자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에요. 무의식적인 반사 반응이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나는 되물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의미 없는 반응이요. 그게 뭔데요? 그 말 역시 나는 이해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반응이요. 건전지가 다 된 시계 초점이 저절로 멈추는 것처럼요. 당신은 빙그레 웃기도 하고 찌푸르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기도 합니다. 허느낌 같은 소리를 내기도 탄식 같은 한숨을 토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그저 의미 없는 반응일까요?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무대 위에서 의미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갯짓, 의미 없는 손짓, 의미 없는 어깨짓. 의미 없는 발짓조차도 무대 위에서는 의미 없는 발짓을 의미하는 행위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모든 행위가 의미 있는 행위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대를 떠나지 않으려 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당신의 간병인이 된 뒤로 나는 한 가지 마음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 떠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연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숲에서, 숲속 나무에서, 헛개서, 만화경 속 조각들처럼 모이고 흩어지는 빛에서, 바람에서,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보물들처럼 숲속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홀로 숲속에 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녀는 아침마다 숲에 들었다. 죽은 새를 묻어주려. 그 문장을 나는 어디서 읽었을까요? 수년 전 속주에 여행 갔다 울산 바위를 보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병풍처럼 펼쳐지는 울산 바위를 보는 순간 인간인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허느낌이 내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던 나는 조금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올 만큼 격하게 흐느껴 울었습니다. 실컷 흐느끼고 났을 때 한이에 가까운 그 어떤 충만한 감정이 내 안에서 차올라
나는 자신도 모르게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이 거기에 치달으면 폭설이 내린 새벽의 대기처럼 맑고 벅찬 그 어떤 감정이 차오른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을까요? 텅 빈 더는 오를 수 없는 무대를 응시하며 내가 미소 지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이치겠지요. 체온 35.9도, 최고 혈압 123에 최저 혈압 80이라는 것 말고 나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손톱이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당신 머리카락이 매일 조금씩 성실히 자라고 있다는 것 말고는 나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은 마음만큼이나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게 되는 순간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되겠지요. 듣고 있나요? 듣고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요? 당신의 이토록 참혹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처음입니다. 문득 당신이 내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걸 느낍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속수무책의 심정이 되고는 합니다. 당신이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게 요구합니다. 전날 오후에 당신 여동생이 다녀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녀는 당신에게 다녀갑니다.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그녀는 KTX를 타고 내려와 2-3시간 정도 당신 곁에 머물다 KTX를 타고 올라갑니다. 30여 분이 흐르도록 아무 말 없이 당신 앞에 앉아있던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손톱이 길었네요. 손톱이요?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아 반 아이들 앞에서 꾸지람을 듣는 학생처럼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신의 손톱을 마지막으로 깎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쯤해져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바짝 깎게 되었어요. 내가 손톱을 깎으면 피가 날 때까지 언니를 한 달쯤 돌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언니 손톱을 깎아준 적이 있는데 피가 날 때까지 깎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피가 날 때까지. 지그시 입술을 깨물던 그녀는 조금 뒤에서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자 시간까지 2시간쯤 여유가 있어요. 언니는 내가 볼 테니까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거절하기가 못해 나는 지갑을 챙겨들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 내가 병실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입은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인사도 없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정옥 아주머니가 내게 대뜸 물어왔습니다. 누구야? 여동생이요. 무슨 자매지간이 하나도 안 닮았대? 자매라는 사실을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만큼 당신과 당신 여동생은 생김새도 분위기도 사뭇 다릅니다. 저기 있잖아. 정옥 아주머니의 얼굴은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자리 비웠을 때 그 여자가 환자 몸을 유심히 살피던데 그래요? 담담한 내 반응이 어휘했는지 정옥 아주머니가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트를 제시더니 위도 단추를 풀어 헤치고 이리저리 살피지 뭐야. 사람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부모 자식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니까. 정옥 아주머니의 말을 못 들은 척 흘려버리고 나는 사이드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면봉, 가위, 반창고, 멘봉, 가재, 손수건 등 속에서 손톱깎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손톱으로 가져가던 손톱깎이를 나는 도로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깎이기에는 당신 손톱이 별로 길지 않았어였습니다. 내 눈에는 적당히 보이는 당신 손톱이 당신 여동생의 눈에는 어째서 길어 보였던 걸까요? 당신에게 다녀갈 때마다 그녀는 내게 바람을 쐬고 오라며 마음을 써주었습니다. 어쩐지 단둘이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때마다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병원 근처를 산책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녀는 당신 몸을 살피던 걸까요? 그녀는 당신 몸에서 무엇을 찾았던 걸까요? 혹시나 있을지 모를 멍자국 같은 거라도 찾았던 걸까요? 그녀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내가 생판 난가 불가한데다 당신이 말 못하는 처지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운한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둘러 침대를 가리고 당신 위도 단추를 풀었습니다. 손으로 당신 몸을 더듬어가며 혹시나 멍든 곳이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모로 누이고 어깨 쪽지를 살피던 내 눈에 멍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새 한자법으로 갈아입을 때만 해도 없던 멍이었습니다. 당신 여동생도 보았을까요? 보았다면 어째서 멍자국에 대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바구니 속 과일이 스스로 짓무르듯 당신 몸에 멍이 지고는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아무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멍자국으로 가져갔습니다. 10가지 세고 손을 거두었을 때 멍자국은 짙어져 있었습니다. 멍자국을 무시하고 돌아서려는 내 눈에 책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여동생이 두고 간 책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일부러 두고 간 게 아닐까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책갈피에 열차표가 끼워져 있었으니까요. 경주행 열차표가 아니라 서울행 열차표였습니다. 열차표에 찍힌 날짜와 시간을 살피던 나는 쫓기듯 초조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주역을 통과한 열차표가 아니라 1시간여 뒤 신경주역을 통과할 열차표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누군가 내게 보낸 열차표만 같았습니다. 열차표가 당신을 떠날 마지막 기회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나는 아직 당신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열차표를 손에 쥐고 나는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4시 55분 열차예요. 열차를 타야 할까요? 열차를 타야 할까요? 누군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고 누군가는 열차를 떠나보내지요. 병실 시계가 4시 55분을 가리키는 순간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등받이가 바닥을 때렸습니다. KTX가 신경주역을 통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병실 시계는 5시 17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4시 55분 열차표는 당신 여동생의 열차표였겠지요. 열차표를 두고 간 그녀가 무사히 열차에 올랐을까 뒤늦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열차표는 혹시 내가 그만 당신을 떠나기를 바란다는 무언의 의사표시가 아니었을까요? 당신 여동생이 내게 남기고 간 속옷을 갈아입히러 당신 몸에서 윗옷을 벗기던 나는 놀라 뒷걸음쳤습니다. 윗옷 소매에서 팔을 빼내려고 당신의 오른팔 팔뚝 안쪽을 손으로 살짝 짚었을 뿐인데 멍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만지지 못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 끝으로도 내 새끼손가락이 모처럼 당신을 찌를 것 같아서 날 만져요. 나는 당신을 만질 수 없어요. 어서 날 만져요. 당신을 만지는 내 손가락들을 부러뜨리겠어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서 만지지 않으려는 건가요? 당신이 죽은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어떤 여자가요? 당신이 죽은 사람이면 나도 죽은 사람이에요. 당신보다 더 오래전에, 당신을 알기도 전에.